그 앞뒤로 적어도 10cm 정도씩 여유를 두고 장을 절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여유 있게 절제를 하고 그냥 수술을 끝내는 게 아니라요. 수술 중에 절제한 장의 양쪽 끝 경계 부분을 응급으로 병리학과에 보내게 되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암의 진단이 되면 흔히 표준치료라고 불리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암의 병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사기암이나 수술 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술이 1차적인 치료가 되죠. 오늘은 암의 표준치료 중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 1차적인 치료 방법이며 일기처럼 초기암의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초기암의 경우 수술과 항암 치료에 대한 논쟁이 종종 있습니다.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짜장인지 짬뽕인지 부먹인지 찍먹인지처럼 초기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항암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논쟁이죠. 항암 치료가 좋다는 의견은 초기암의 경우 전이도 없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항암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전신 마취를 할 필요도 없고 몸에 칼을 댈 필요도 없이 약물로 치료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흔히 암은 건드리면 더 빠르게 자란다고 하는데 괜히 수술을 하면서 건드리게 되면 수술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더 빠르고 더 크게 자랄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재수술은 수술 부위에 어떤 염증이나 협착 때문에 몇 배는 힘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기암의 경우 괜히 수술을 한다고 건드리지 말고 항암 치료를 1차 치료로 진행하자는 겁니다. 반면 수술이 좋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초기에 수술을 하면 수술 범위도 작기 때문에 빠르고 간단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회복도 빠르고요. 이 경우 괜히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지체해서 암이 오히려 커져버리게 되면 수술도 그만큼 어렵고 범위도 커지기 때문에 수술 후 재발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두 가지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고요. 이론상 문제는 없지만 현재는 수술이 가능한 병기일 경우 수술을 1차 치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1차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 어떤 방식이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항암을 1차 치료로 삼았다가 실패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게 수술 후에 재발하여 항암을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더 예후가 안 좋기 때문이죠. 물론 수술 전 항암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는 어찌 되었든 수술을 전제로 사전에 진행하는 항암이니까요. 그렇다면 암의 표준 치료로서 수술의 목적은 뭘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즉, 완치가 목적이죠. 수술 후 남아있는 암이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수술의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을 1차 치료로 시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완치란 무엇일까? 남아있는 암이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재발도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완치입니다. 이를 위해 수술은 되도록 넓은 범위를 절제하게 되고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작 1cm, 2cm 크기의 암을 떼어내는데 왜 이렇게 수술 시간도 길고 절개 범위도 넓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암이란 재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 범위에 여유를 두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안으로 보이는 암만 절제하는 건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암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자랐다는 것은 그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보이는 병변만 절제했다가는 남아있는 암세포가 자라면서 재발이 될 위험이 있어 최대한 광범위하게 주위를 같이 절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의 경우 대장의 중간 부분인 횡횡결장에 암이 있다면 그 앞뒤로 적어도 10cm 정도씩 여유를 두고 장을 절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여유 있게 절제를 하고 그냥 수술을 끝내는 게 아니라요. 수술 중에 절제한 장의 양쪽 끝 경계 부분을 응급으로 병리학과에 보내게 되고 이 병리학과에서 현미경으로 이 절제한 경계 부위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경계에 암세포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수술을 종결하는 겁니다. 유방암의 경우를 살펴봐도 부분 절제를 할 경우에는 유방 조직을 하나의 덩어리로 절제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좌우 경계도 살펴야 되고 위아래, 상하 경계, 앞, 뒤쪽 경계 등을 모두 체크해야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체크한 경계 부위에서 암세포가 확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수술 범위를 더 넓게 해서 절제를 한 번 더 하고요. 이러한 확인 절차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제를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재발 확률이 줄어들 테니 잘라낼 수 있는 최대한 수술을 해버리는 게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암을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목적만을 생각했을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 치료 후에도 일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마냥 크게 절제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죠. 앞서 예를 들었던 대장암의 경우 암 치료만을 위해 암의 부위나 크기에 상관없이 대장을 전절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수술 후에 우리가 배변이나 대장의 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불편감이 매우 크게 되는 거죠. 유방암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무조건 전절제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수술 방법뿐만 아니라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이 발전하면서 수술 전에 이런 항암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유방을 단순히 유선이 있는 지방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 있어서 미용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술 범위를 축소해서 모양이나 기능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이를 유방 보존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경우에도 보존만을 위해서 수술 범위를 너무 축소하면 안 되고요. 치료와 어떤 보존 사이에 적당한 선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암, 동일한 크기라 하더라도 수술 방법 등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여러 종류의 수술법이 있어 이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절개를 할 건지, 몇 개의 구멍을 뚫어서 진행하는 복강경으로 수술을 할 건지,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라는 방법도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일단 절개의 경우 수술 시야가 잘 확보가 되고요. 수술 중에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쉽습니다. 아무리 수술 전에 CT, MRI 등을 이용해 병기를 상세히 파악을 해도요. 막상 수술에 들어가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개 수술의 경우 수술 범위를 완전히 오픈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응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죠. 반면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의 경우 어떤 조그마한 기구나 기계 팔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피부를 절개하면 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흉터가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술 부위가 복잡하거나 병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다가 절개 수술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수술 방법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술 전에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요.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암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절제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암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나 절제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폐암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폐는 오른쪽 폐와 왼쪽 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는 다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2개의 옆으로 나뉘게 됩니다. 폐암의 경우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폐 표면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폐 중앙에 있는지, 폐 옆에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지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쐐기 절제술이나 분절 절제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폐 옆 절제술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폐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끝으로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100% 완벽한 치료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 암이 재발하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재발이 아닌 수술 후에 생긴 어떤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대장 수술을 한 경우 간혹 유착이라고 해서 장끼리 서로 이렇게 들러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착이 심해져서 장이 꼬여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유착 부위를 끊어주는 유착 박리술이라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재수술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수술을 한 부위는 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출혈이나 염증 때문에 회복 과정에서 조직끼리 서로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구조 역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크게 나면 흉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 속도 수술을 하고 나면 흉터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수술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처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고요. 수술 결과도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수술 없이 한 번에 수술을 끝내기 위해 수술 전부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면서 수술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암의 표준치료법 중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선행항암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은 암에 있어 1차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는 수술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환자의 암을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어 수술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은 암 병변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절제를 하며 이때에도 수술 후 일상생활까지 고려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되죠. 다음 기회에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